예, 여러분, 문학과 인간 1주 3차 시 공부를 하지요. 1주 차에는 1차 시에는 우리 문학과 인간 15주 동안의 수업의 내용과 방법들에 관한 안내를 했고요. 2차 시에는 이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3차 시에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예, 문학 작품 읽기의 의의 이렇게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낱말이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자, 우선 문학은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왔어요. 인문 분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사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뭐 심리학을 이제 더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학은 이런 인문학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지적 발달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문학의 매개는 언어니까 보통 이제 그 생존의 욕구와 관련돼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언어가 어, 의사소통의 언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아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다음에 세계에 개입해서 세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그런 어떤 욕망과 관련돼서 이제 대두된 게 이 문학의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문학을 가까이 하게 하죠. 그것은 뭐냐면, 경험 세계가 굉장히 부족한 어린 시절부터 좀 더 넓은 그런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가 독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콘텐츠의 기반은 역시 그래도 잘 그 만들어져 있는 책이죠.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좀 더 자라서 성장기에 정신적 긴장과 현실 세계와의 충돌을 경험할 때 많은 성장 소설들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어떤 삶에 나아갈 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문학의 역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통해서 선대로부터 이어받고 후대에게 물려줄 문화적 유산을 또 형성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만나야 하는 가치 있는 경험의 보물창고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학 텍스트는 예술적으로 형성화된 구조의 모습 무슨 얘기냐면 문학의 매개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는 언어, 문자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상상력을 통해서 축조한 어떤 질서 있는 세계가 그 문학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독자인 우리는 그 문자를 읽음으로써 작가가 구축해 놓은 일정한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나는데 그 서로 그 소통할 때 작가와 독자가 이 문학 테스트를 통해서 소통할 때 어떤 일정한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소통하게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좀 어려운 문장을 많이 써놨는데 핵심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읽는 주체인 자아와
독자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아와 그다음에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텍스트는 이제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서 축조한 하나의 일정한 세계니까, 그래서 읽는 주체인 자아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문학 텍스트는 그 내부에 텍스트 내적 자아와 세계와의 교섭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그 다음에 한 편의 시를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경험 세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다르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자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세계를,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 세계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담론이 세계를 탐구해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시 읽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를 읽는 주체의 정서와 감흥에 따라서 한 편의 시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대상과 그 세계에 대한 해석과 비평은 일정하게 좀 열려 있죠. 그런데 역사와 같은, 역사 소설과 같은 사회과학의 경우는 개인의 어떤 감흥에 따른 해석의 자유로운 변주가 훨씬 더 그 변주의 폭이 좁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소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경험 세계와 그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어떤 세계 관, 이것에 따라서 역사 해석의 일정한 변주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해석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존재론적 의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이제 얘기입니다. 문학 읽기에서 읽는 주체 각자의 삶의 조건과 형질,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 각각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읽기에서 읽는 주체 각자의 삶의 조건과 형질을 중시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 존재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그런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중시한다.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 속에 어떤 그 인물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대응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독자의 뇌가 일정한 감흥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어떤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하게 감흥하고 공감하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텍스트 속에 있는 인물을 뭐 지지하거나 또는 그 인물의 삶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존재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 위주로만 듣고 이해를 하면 될 듯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쉽게 정리되긴 합니다.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가, 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자아를 조절하고 동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총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삶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는 세계를, 그러니까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성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그래서 세계를 읽어낼 수가 없다, 그런 어떤 반선적 사회 속에서 이제 재현 미학을 부정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이다 또는 예술이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 제출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삶의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결국 문학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니까, 삶의 양상이니까 우리는 문학 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양상,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이 복잡한 세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해 확장 못지않게 자아의 반성, 성찰도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학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의 기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학 읽기 과정은 심리적 과정이죠.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학 읽기는 오로지 단독자인 나 개인의 행위죠. 그래서 심리적 과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돼요. 예를 들면 공지영 소설 도가니 같은 경우는 광주의 인하학교에서 발생했던 그 청각장애 아들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그걸 은폐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어떤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는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을 읽고 독자는 윤리적 분노를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요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문학의 과정이에요. 모든 문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문학의 과정은 이렇게 심적 과정이면서도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심적 과정이 사회적 과정으로 전이되면서 문학 읽기는 보다 큰 의미의 울림으로 확장, 공명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그 문학 읽기의 궁극적 어떤 목적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학은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는 단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죠. 이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그런 질서와 혼돈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저자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 한 권의 책이 인간의 모든 것,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는 이제 되면 이 세상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 경험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타인과 세계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가 가능한 그런 아주 경험의 복원이니까. 그런데 책만 읽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독선적이 쉽죠. 도구마에 갇혀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해석에 책만 많이 읽으면 해석에 그 숲에 함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의 숲에 함몰돼서 주치에 저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미완의 문학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읽기의 구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흥과 해석과 인식의 인식은 안다는 것이죠. 인식의 과정 이렇게 순환적으로 상승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문학 읽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문학은 허구죠. 허구는 상상력 그러니까 문학은 상상력 허구를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 허구는 상상력으로 쌓아 올린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그 허구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러나 소설은 그렇지 않죠. 소설가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죠. 소설 썼다고 시 썼다고 시인이 그건 뭐냐 허구를 본질로 하되 허구대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축한 하나의 어떤 질서 속에서 구축한 하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비유하면 그러나 그 허구를 본질로 하지만 어떤 진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학 읽기는 이제 그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인데 허구를 본질로 하는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이런 상상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상상력은
내가 그 소제목으로 붙여놨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문학은. 자, 봅시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읽는 행위를 미적 경험이라고도 해요. 초월적 사유라고도 합니다. 감동적 발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상상력의 작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에서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면에, 즉 작가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통해서 작가는 어떤 질서를 구축해 놓은 것이고 독자는 그 문자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가가 구축해 놓은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면에 작용하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상상력이 인간 정신 작용의 고차원적 작용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꿈꿀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능력, 다시 말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뭐냐? 있는 것을 지향하고 그걸 다시 다른 차원으로 고양하려는 의지다라고 달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디스토피아적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욕망하죠. 그건 자연스럽고 뭐 자연스러운 어떤 본능이고 욕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상 이 세계는 우리의 그런 욕망을 억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현재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를 넘어선 어떤 세계, 그게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봅시다. 체 게바라, 체 게바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니까 이 상상력은 현실에 꿈꿀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리얼리스트란 얘기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꿈꾸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그런 어떤 상상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에 대한 튼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튼튼하게 뿌리 내릴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어떤 무엇인가 부조리 억압을 건너 이동한 그 너머로 이동한 어떤 세계, 이게 이제 불가능한 꿈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감동이 이제 문학에 들어있다. 그래서 문학은 그 성찰과 감동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이용해서 비상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는 낭만과 환상의 유토피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성된 세계. 문학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문학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상투화돼서 의미가 상실된 그런 자동화된 일상을 불러일으키려 해요.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문학의 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문학의 읽기의 궁극적 의의는 뭐냐? 다시 말해서 문학의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저는 이렇게 봐요.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형성해 내는 데 있다. 사르트르와 같은 이제 이런 그 실존주의자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제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그런 자유가 있다. 물론 책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 문학을 읽는다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어떤 목표 또는 의의는 결국은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방식인데, 그래서 진정한 문학 읽기는 생산적 문화 행위를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공정소설 도가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사회 확장으로 대부분의 대중문화는 소비적 성향을 띠고 있죠. 그래서 대중문화 그러면 대중이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수용해서 향유하는 문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비판 이론가들, 특히 이제 아도르노 같은 학자는 사람은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중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본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지갑을 열어서 이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와 같은 그런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대중문화든 문화산업이든 간에 이 소비 사회에서 우리는 대체로 수동적인 소비자일 뿐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학 읽기를 통해서 어떤 생산적 그런 소비자의 수동적인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문화 행위를 어떤 실천적인 그런 주체제로 나갈 것, 이것이 문학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죠. 진정성. 문학 읽기는 진정성을 그 본질로 한다. 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문학을 읽어야 할 것인가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주 동안에 문학과 인간을 읽으면서 이제 선별해서 좋은 작품을 검토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지 그런 안목도 갖게 될 거죠.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읽고 덮었을 때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몇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결국은 진정한 문학 읽기 행위 자체가 생산적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산적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비판적 지성의 구현.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과학기술과 그걸 포함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듯 보이는 것에 왜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통째로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비판적 지성을 갖출 것, 이것이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행위자, 예,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학 읽기의 의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한 25분, 30분 이쪽 저쪽 사이에 일단 했습니다. 시간 제한 안에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급하게 한 모양입니다. 뭐 계속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늘 뭐 어떤 개별적인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듭할 겁니다. 자, 일단 문학과 인간 1조 3차 시 문학 읽기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